지금 러시아가 전례 없는 폭염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틀렸다. 러시아가 완전히 틀렸다. 추위에는 세계 최강이지만 더위 앞에서는 속수무책인 러시아. 바로 이때 한국에서 촬영된 러시아 여고생들의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더 덥지 않나?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이들이 SNS에 올린 단 하나의 게시물이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며 스문의 시간 만에 10만 번 공유되며 러시아 정부의 긴급 대응까지 이끌어냈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10일간의 목격담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스크바 국립여자기숙학교 3학년 알리사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었던 이유는 우리 러시아 사람들이 얼마나 여름을 무시하고 살았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올해 여름 모스크바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온계가 38.7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러시아 친구들은 이해 못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날씨란 영하 30도, 영하 20도 이런 숫자들이 익숙하거든요. 여름? 그냥 잠깐 따뜻한 계절일 뿐이었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었다가 바로 닫았습니다. 뜨거운 공기가 마치 오븐에서 나오는 것처럼 얼굴을 때렸거든요. 기숙사 복도는 찜통이었고 화장실은 더 끔찍했습니다. 샤워를 해도 5분 만에 다시 땀이 났어요.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룸메이트 스베타가 소리쳤습니다. 스베타는 물리학을 전공하고 싶어하는 친구인데 항상 온도계를 가지고 다녔어요. 방 안이 35도야. 복도는 37도고. 이건 사람이 살 수 있는 온도가 아니야. 우리 기숙사는 1962년에 지어진 스탈린 시대 건축물입니다. 두꺼운 벽, 작은 창문, 좁은 환기구. 모든 게 추위를 막기 위해 설계됐죠. 여름? 그런 건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에어컨 설치하면 되잖아요. 학생회장 라냐가 교장 선생님께 건의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라냐, 이 건물 구조를 봐. 에어컨 실외기를 어디 둘 거니? 전기 용량은? 벽 두께가 50cm야. 배관 공사를 어떻게 하겠어? 그때 깨달았습니다. 러시아의 99% 건물이 이렇다는 것을. 에어컨은 사치품이 아니라 우리에겐 불가능한 물건이었던 거죠. 학생들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주에만 15명이 열사병으로 병원에 실려갔어요. 나타샤는 탈수로 링거를 맞았고 마샤는 열경련으로 응급실에 갔습니다. 창문을 열어도 바람이 안 와. 카티아가 울먹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러시아의 여름은 습도가 낮아서 바람이 불어도 뜨거운 열기만 전달될 뿐이었습니다. 선풍기? 그런 게 있는 방은 전교에서 5개도 안 됐어요. 그마저도 소련 시절 만든 거라 소음만 컸지 바람은 약했고요.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아이들을 집으로 보내주세요. 하지만 집이라고 다를 게 없었어요. 모스크바 전체가 열기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으로 긴급 수학여행을 간다고? 옐레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식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쳤어? 한국은 41도까지 올라간다는데? 아시아는 러시아보다 더 덥다고 수업 시간에 배웠잖아. 차라리 시베리아로 보내주지 왜 더 더운 곳으로? 솔직히 저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한국? K-팝과 드라마로 유명한 나라라는 건 알았지만 기후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었어요. 급하게 검색해보니 정말로 여름 기온이 40도를 넘는다고 나왔습니다. 교육부 담당자가 직접 와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키릴로프라는 이름의 중년 남성이었는데 땀을 뻘뻘 흘리며 말했어요. 학생 여러분 이해해주세요. 한국은 매년 폭염을 겪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모든 건물에 냉방시설이 완비되어 있어요. 러시아보다 온도는 높아도 실내는 훨씬 시원할 겁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또 마샤가 항의했습니다. 더위는 더위잖아요. 41도가 38도보다 시원할 리가 없어요. 키릴로프 씨는 노트북을 꺼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에어컨 보급률은 가정 99%, 상업시설 100%입니다. 대중교통도 모두 냉방이 됩니다. 심지어 버스 정류장에도 에어컨이 있다고 합니다. 거짓말. 누군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이미 학생 20명이 열 관련 질환으로 치료받고 있었고 학부모들도 어디든 여기보단 낫겠지라며 동의했거든요.
출발 일주일 전 우리는 한국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들은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여기 봐. 한국 사람들이 한여름에 삼계탕이라는 뜨거운 닭 스프를 먹는데. 아냐가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41도의 뜨거운 스프를 먹는다고? 미친 거 아니야? 그것보다 이거 봐. 스베타가 다른 자료를 찾았습니다.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래. 겨울엔 영하 20도까지 내려간대. 그럼 러시아랑 비슷하잖아? 아니야, 다른 게 있어. 여기 보면 한국은 여름 습도가 80%가 넘는데.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러시아는 여름에도 습도가 40% 정도거든요. 80%라니 상상이 안 됐어요. 습하고 더우면 더 끔찍하지 않아? 나타샤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한국이 러시아보다 더 지옥일 것 같았거든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의 온도계는 여전히 32도를 가리키고 있었고 방 안은 찜통이었어요. 정말 한국이 더 시원할까? 41도인데? 베개가 땀에 젖어 몇 번이나 뒤집어야 했습니다. 옆 침대의 스베타도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알리사 앉아? 응, 너무 더워서. 한국 가는 거 무서워? 솔직히. 응. 41도라니까 상상이 안 돼. 그래도 여기보단 낫겠지? 그 말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38.7도에 이미 지옥인데 41도는 어떨지 정말 무서웠거든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부모님들이 배웅 나오셨는데 다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더우면 건물 안에만 있어. 엄마가 당부하셨습니다. 한국 음식 매울 텐데 조심하고. 아빠가 덧붙이셨습니다. 버스에 오르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모스크바의 하늘은 뿌옇게 흐려 있었고 열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과연 우리가 제정신일까? 더 더운 곳으로 도망가다니. 하지만 며칠 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온도의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정말 중요한 건 전혀 다른 것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드디어 출발하는 날 아침, 우리는 두려움 반 기대 반으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9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온도 확인이었습니다. 기내 안내 방송에서 현재 인천의 기온은 40.3도입니다. 라고 했을 때 비행기 안이 술렁였어요. 40도라고? 우리 진짜 미친 거 맞아. 카티아가 절망적으로 외쳤습니다. 이제 어떡해? 비행기에서 못 내릴 것 같아. 라냐가 진짜로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연결 통로로 들어서는 순간 시원한 바람이 우리를 감쌌거든요. 처음엔 비행기 에어컨의 잔여 효과인 줄 알았는데 공항 건물로 들어갈수록 더 시원해졌습니다. 잠깐 이거 실화야? 스베타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녀는 항상 가지고 다니는 디지털 온도계를 꺼냈어요. 실내 온도 22도.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정말이었습니다. 밖은 40도가 넘는데 공항 안은 봄날처럼 쾌적했어요. 러시아 공항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도모데도보 공항은 여름에 가면 에어컨이 있는 구역과 없는 구역의 온도 차이가 10도는 났거든요. 문 좀 봐. 또 마샤가 입구를 가리켰습니다. 공항 입구가 특이했어요. 자동문이 이중으로 되어 있었고 그 사이 공간에서 강력한 바람이 위에서 아래로 불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지? 옐레나가 궁금해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에어커튼이라는 장치였어요. 바깥의 뜨거운 공기가 실내로 들어오는 걸 차단하는 거였죠. 러시아는 겨울에 찬 공기를 막으려고 문을 작게 만드는데 한국은 여름 더운 공기를 막으려고 이런 장치를 만든 거예요. 입국 심사를 기다리며 둘러본 공항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천장이 높고 넓은 공간인데도 어디서나 일정한 온도가 유지됐어요. 러시아 공항은 넓은 곳일수록 온도 조절이 안 되는데 말이죠. 와, 화장실 봤어? 나타샤가 흥분해서 돌아왔습니다. 다들 화장실에 뭐가 있길래 그러나 싶어서 가봤는데 정말 충격이었어요. 변기 뚜껑이 자동으로 열리고 변기 시트가 따뜻했습니다. 비데는 기본이고 손대지 않고도 물이 나오는 세면대, 자동으로 나오는 비누와 종이 타월까지. 이게 공항 화장실이라고?
아냐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러시아 공항 화장실은 말하기도 민망한 수준이거든요. 특히 여름엔 환기도 안 되고 에어컨도 없어서 정말 끔찍한데 여기는 화장실까지 완벽하게 시원했습니다.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 길에 또 놀란 건 무빙워크였어요. 러시아에도 있긴 한데 대부분 고장나 있거나 느리게 움직이는데 여기는 빠르고 매끄럽게 작동했습니다. 그리고 무빙워크 위에도 에어컨 바람이 나왔어요. 한국은 정말 디테일하네. 스베타가 감탄했습니다. 수화물 찾는 곳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직원들이 다들 긴팔 정장을 입고 있었거든요. 저 사람들 안 더워? 카티아가 의아해했습니다. 40도가 넘는 날씨에 정장이라니. 러시아는 30도만 넘어도 반팔, 반바지가 기본인데 말이죠. 하지만 이해가 됐습니다. 실내가 이렇게 시원하니 정장을 입어도 전혀 문제없는 거예요. 짐을 찾고 나가는 길에 환전소를 들렀는데 여기서도 신기한 걸 봤어요. 직원이 장갑을 끼고 있었는데 위생을 위해서라고 하더군요. 러시아 환전소는 담배 냄새 나는데 라냐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공항에서 나가기 전 우리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게 무서웠거든요. 40도라니. 다들 준비됐어? 가이드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처럼 긴장했어요. 하지만 자동문이 열리고 밖으로 나갔을 때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물론 더웠어요. 40도의 열기가 확 끼쳤죠. 하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왜일까 생각해보니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러시아의 38.7도는 바람 한 점 없이 답답한데 여기는 더워도 공기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그런가? 스베타가 과학적으로 분석하려 했습니다. 버스 승강장까지 걸어가는 짧은 거리였지만 신기한 걸 또 발견했어요. 길 위에 미스트가 뿌려지고 있었거든요. 물 뿌리는 거야? 또 마샤가 놀랐습니다. 아주 미세한 물방울이 뿌려져서 주변 온도를 낮추는 장치였어요. 러시아는 겨울에 염화칼슘 뿌리는 것만 있는데 한국은 여름에 물을 뿌리는 시스템이 있었던 거죠. 버스에 타자마자 또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에어컨이 너무 강력해서 오히려 추울 지경이었어요. 여기 담요도 있어. 옐레나가 놀라서 외쳤습니다. 정말로 좌석마다 얇은 담요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40도 날씨의 담요라니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한국 사람들은 정말 여름을 제대로 대비하는구나. 나타샤가 감탄했습니다. 버스가 서울로 향하며 창밖 풍경을 봤습니다. 40도가 넘는 날씨인데도 도로에는 차들이 정상적으로 다니고 있었어요. 공사 현장도 보였는데 근로자들이 특수조끼를 입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지? 우주복 같은데? 카티아가 가리켰습니다. 가이드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쿨링 조끼예요. 얼음팩을 넣어서 체온을 낮춰주는 거죠. 러시아는 여름 공사를 아예 중단하는데 한국은 장비를 갖춰서 계속하는 거였어요.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한국은 더위를 피하는 게 아니라 더위와 함께 사는 법을 아는구나. 38.7도에 무너진 러시아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죠. 숙소에 도착할 때쯤 우리의 생각은 이미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온도는 분명 러시아보다 높은데 왜인지 더 편안했어요. 이제 그 비밀을 본격적으로 알아볼 시간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본격적인 서울 탐험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8시인데 벌써 기온이 35도를 넘었어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전날처럼 무섭지 않았습니다. 숙소 건물을 나서자마자 지하철역으로 바로 연결되는 통로가 있었거든요. 밖에 안 나가도 되는 거야? 라냐가 놀랐습니다. 가이드 선생님이 웃으며 설명하셨어요. 서울은 지하 통로가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여름엔 최대한 지하로 다니는 게 요령이죠. 지하철역에 들어서자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스크바 지하철은 깊어서 여름에 그나마 시원하다고 하지만 그건 덜 더운 정도예요. 그런데 서울 지하철은 정말로 시원했습니다. 아니, 시원하다 못해 춥기까지 했어요. 긴팔 가져올걸? 카티아가 팔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전동차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또 놀랐습니다. 플랫폼에 유리문이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뭐야? 감옥 같은데? 또 마샤가 농담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유를 알게 됐어요. 전동차 문이 열리자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쏟아져 나왔는데 스크린 도어가 그 찬 공기를 플랫폼에 가둬두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와, 진짜 모든 걸 계산했네. 스베타가 감탄했습니다. 전동차 안은 더 놀라웠습니다. 러시아 지하철은 여름에 창문을 열어두는데 여기는 모든 창문이 닫혀 있고 에어컨이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온도 표시기를 보니 정확히 24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앉는 자리도 시원해. 옐레나가 놀랐습니다. 좌석에도 통풍 시스템이 있는지 앉으면 더 시원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이런 시원한 환경에서도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행동한다는 거였습니다. 저기 봐, 임산부석이 진짜로 비어있어. 나타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그런 표시가 있어도 사람들이 그냥 앉는데 여기는 만원 지하철에서도 그 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강남역에서 내렸을 때 또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역에서 바로 연결된 지하상가가 끝없이 이어져 있었거든요. 이게 다 지하야? 아냐가 입을 벌렸습니다. 지하상가는 그 자체로 하나의 도시였어요. 옷가게, 화장품 가게, 식당, 카페, 편의점, 심지어 안경점과 병원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도 일정하게 시원했어요. 러시아에도 지하상가는 있지만 라냐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맞아요. 러시아 지하상가는 어둡고 습하고 불쾌한 곳이에요. 에어컨은커녕 환기도 제대로 안 되죠. 그런데 여기는 지상의 백화점보다 더 쾌적했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지상으로 올라갔을 때 한국의 건물 설계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건물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 카티아가 발견했습니다. 정말이었어요. 건물과 건물 사이에 다리가 놓여 있거나 지하로 연결되어 있어서 밖에 나가지 않고도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식당에 들어갔을 때 또 놀란 건 입구 구조였어요. 회전문이나 이중 자동문으로 되어 있어서 밖에 열기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완벽히 차단하고 있었죠. 러시아 건물은 문이 하나뿐인데 스베타가 비교했습니다. 식당 안은 당연히 시원했고 놀랍게도 사람들이 뜨거운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41도에 김치찌개를 먹는다고? 또 마샤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됐어요. 실내가 충분히 시원하니까 뜨거운 음식을 먹어도 괜찮은 거였죠. 오히려 차가운 에어컨 바람에 따뜻한 국물이 균형을 맞춰주는 느낌이었어요. 식사 후 한강공원에 갔습니다. 41도의 한낮의 공원이라니 러시아에서는 자살행위죠. 그런데 한강공원에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어떻게 가능하지? 옐레나가 놀랐습니다. 비밀은 곳곳에 설치된 그늘막과 쿨링포그였습니다. 거대한 차양막이 그늘을 만들고 미세한 물방울을 뻘는 장치가 주변 온도를 낮추고 있었어요. 체감 온도가 5도는 낮은 것 같아. 스베타가 분석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음수대였어요. 100m마다 음수대가 있었는데 차가운 물이 계속 나왔습니다. 이것도 다 무료야? 나타샤가 물었습니다. 러시아는 공원의 음수대 자체가 거의 없고 있어도 대부분 고장나 있는데 여기는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강변을 따라 설치된 자전거 도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양옆에 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자연스럽게 그늘이 만들어지고 중간중간 쉼터가 있었어요. 계획적으로 만든 거네. 아냐가 감탄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다시 지하철을 탔을 때 퇴근 시간에 서울을 목격했습니다. 엄청난 인파에도 불구하고 에어컨은 여전히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전력이 어떻게 감당되는 거야? 라냐가 궁금해했습니다. 가이드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은 여름 전력 수요를 예상하고 미리 준비해요. 원자력 발전소도 그래서 필요한 거고요. 아, 그래서 정전 걱정이 없구나. 러시아는 여름에 에어컨 때문에 자주 정전되거든요. 아니, 애초에 에어컨이 별로 없는데도 전력망이 낡아서 문제가 많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는데 여기서도 놀라운 걸 봤어요. 24시간 내내 이렇게 시원하게? 카티아가 놀랐습니다. 새벽에도 주말에도 항상 같은 온도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러시아 가게들은 에너지 절약한다고 밤에는 에어컨을 끄는데 말이죠. 그날 밤 숙소에서 하루를 정리하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에어컨을 많이 설치한 게 아니라 도시 전체를 여름 맞춤형으로 설계했다는 것을. 지하 공간 활용,
건물 연결 통로, 그늘 만들기, 물 뿌리기 등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겨울만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마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러시아는 모든 게 추위를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그런데 이제 여름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 준비가 없었던 거예요. 한국은 30년 전부터 준비했다고 하던데 스베타가 말했습니다. 30년. 그 시간 동안 차근차근 도시를 바꿔온 거예요. 러시아도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셋째 날 우리는 특별한 일정이 잡혔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님이 한국의 폭염대응 건축에 대해 강의해 주신다는 거였어요. 처음엔 지루할 것 같았는데 정말 눈이 번쩍 뜨이는 시간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오신 학생들이시죠? 38.7도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해합니다. 김 교수님이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강의실은 당연히 시원했고 특이하게도 창문이 엄청 컸어요. 러시아는 열 손실을 막으려고 창문을 작게 만드는데 말이죠. 한국 건물의 첫 번째 비밀은 차양입니다. 교수님이 스크린에 그림을 띄우셨어요. 모든 창문 위에 1m 정도 튀어나온 구조물이 있었는데 이게 여름 햇빛은 막고 겨울 햇빛은 받아들이도록 각도가 계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태양의 고도가 여름엔 높고 겨울엔 낮은 걸 이용한 거예요. 우와, 진짜 과학적이다. 스베타가 감탄했습니다. 러시아 건물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여름 햇빛이 그대로 창문으로 들어와서 온실처럼 되는데 커튼으로 막으면 어두워지고 진퇴양난이죠. 두 번째는 이중 외피 시스템입니다. 건물 바깥쪽에 한 겹 더 유리벽을 만들어서 그 사이 공간으로 뜨거운 공기를 위로 빼낸다는 거였어요. 러시아는 이중창이지만 목적이 다르죠? 교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네, 추위를 막으려고요. 라냐가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한국도 이중창이지만 여름 더위와 소음을 막는 게 주목적이에요. 다음은 유리 코팅 기술이었습니다. 로이유리라고 하는데 열은 차단하고 빛은 통과시키는 특수 코팅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국 건물들이 밝으면서도 시원한 거구나. 아냐가 이해했습니다. 러시아는 여름에 커튼 치고 어둡게 지내는데 그래도 더웠거든요. 빛과 열을 분리해서 차단한다는 발상 자체가 놀라웠어요. 옥상은 어떻게 활용하세요? 또 마샤가 질문했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한국은 옥상을 정원으로 만들거나 흰색으로 칠합니다. 스크린에 옥상 정원 사진이 나왔어요. 건물 위가 온통 초록색이었습니다. 식물이 증산작용으로 온도를 낮춰주고 단열 효과도 있어요. 옥상 표면 온도가 20도는 낮아집니다. 20도나요? 우리 모두 놀랐습니다. 러시아 건물 옥상은 그냥 검은 방수제로 덮여 있어서 여름에는 7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 열이 건물로 전달되니 지옥이 되는 거죠. 쿨루프라고 해서 흰색 특수 페인트를 칠하기도 해요. 태양열을 90% 반사합니다. 왜 러시아는 이런 걸 안 하죠? 카티아가 답답한 듯 물었습니다. 아마 필요성을 못 느꼈겠죠. 하지만 기후가 변하고 있으니 이제는 필요할 겁니다. 실습 시간에는 캠퍼스를 돌며 실제 적용 사례를 봤습니다. 저 건물 봐. 옐레나가 흥분해서 가리켰습니다. 건물 전체가 특이한 패널로 덮여 있었는데 태양의 위치에 따라 자동으로 각도가 조절되고 있었어요. 키네틱 파사드라고 해요. 컴퓨터가 최적의 각도를 계산해서 조절합니다. 러시아는 아직도 수동 블라인드인데 나타샤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고장나서 못 쓰는 경우가 많죠. 다음은 지하 공간 활용이었습니다. 대학 건물들이 지하로 다 연결되어 있었어요. 지하는 연중 15도 정도를 유지해요.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죠. 아, 그래서 지하 상가가 그렇게 쾌적했구나. 스베타가 납득했습니다. 러시아도 지하철이 깊긴 한데 상업 공간으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바람길이 중요해요. 교수님이 서울시 지도를 보여주셨는데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도심을 통과하도록 건물 배치를 규제한다고 했어요. 높은 건물을 지을 때도 바람 시뮬레이션을 해야 해요. 도시 전체를 하나로 보는 거네요. 라냐가 감탄했습니다. 러시아는 건물 하나하나만 생각하지 도시 전체의 공기 흐름 같은 건 고려하지 않거든요.
그린 인프라도 중요합니다. 거리 곳곳에 나무를 심고 덩굴 식물로 건물 벽을 덮고 도로변에 잔디를 심는 것도 다 계산된 거라고 했어요. 모스크바는 겨울에 나무가 다 죽어서. 마샤가 말했습니다. 한국도 겨울이 춥지만 수종을 잘 선택하면 됩니다. 여름에 그늘을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강의 마지막에 교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러시아 건축의 특징은 뭔가요? 두꺼운 벽, 작은 창문, 중앙 난방. 우리가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훌륭한 겨울 대비 건축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여름도 생각해야 합니다. 양방향 설계가 필요해요. 정말 그랬습니다. 우리는 한쪽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캠퍼스를 나오며 우리는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러시아 건축가들이 이걸 봐야 해. 스베타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사진 많이 찍었지? 아냐가 확인했습니다. 응, 다 찍었어. 러시아 가서 발표 자료 만들어야지. 그날 저녁 숙소에서 우리는 오늘 배운 걸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에어컨을 틀어서 시원한 게 아니라 건축 설계부터 도시 계획까지 모든 게 과학적으로 계산되어 있었어요. 한국은 정말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구나. 카티아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맞아요. 30년 전부터 기후변화를 예상하고 준비해온 결과가 지금의 시원한 서울이었던 거예요. 러시아도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넷째 날 밤 우리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국의 밤 문화를 직접 체험해보기로 한 거예요. 러시아는 여름밤도 덥고 답답해서 밖에 나가기 힘든데 41도였던 낮 기온이 32도로 내려간 서울의 밤은 어떨까 궁금했거든요. 저녁 9시 홍대 거리로 나갔을 때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아? 라냐가 놀라서 외쳤습니다. 거리는 젊은이들로 가득했고 상점들은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가게 문이 열릴 때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러시아는 에너지 절약한다고 문 닫고 영업하는데 마샤가 비교했습니다. 여기는 오히려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었어요. 전기료 걱정은 안 하나 싶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이것도 마케팅 전략이라고 하더군요. 시원한 바람으로 손님을 유혹하는 거죠. 24시간 편의점이다. 카티아가 편의점을 발견했습니다. 러시아도 24시간 편의점이 있긴 한데 대부분 이름만 그렇고 새벽엔 문을 닫아요. 특히 여름엔 에어컨 비용 때문에 밤에는 끄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한국의 편의점은 정말로 24시간 항상 같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새벽 3시에 와도 이렇게 시원해? 스베타가 점원에게 물었습니다. 네, 당연하죠. 24시간 똑같아요. 점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편의점 안을 둘러보니 놀라운 것들이 많았어요. 아이스 커피 종류만 20가지가 넘고 아이스크림 냉동고는 3개나 있었습니다. 아이스컵도 판다. 옐레나가 발견했습니다. 얼음만 가득 담긴 컵을 팔고 있었어요. 거기에 원하는 음료를 부어 마시는 거였죠. 러시아는 얼음 자체를 구하기 힘든데 말이에요. 밖으로 나와 걸으며 또 놀란 건 거리 곳곳에 있는 미스트 팬이었어요. 버스 정류장에도 에어컨이 있어. 나타샤가 놀랐습니다. 일부 정류장에는 정말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렇지 않은 곳도 미스트 팬이나 그늘막이 있었어요. 러시아 버스 정류장은 겨울바람막이만 있는데 아냐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카페 거리로 들어서니 더 놀라웠어요.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대부분의 카페가 영업 중이었고 당연히 다 시원했습니다. 카페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네? 라냐가 노트북을 펼친 사람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여름에 카페가 너무 더워서 오래 있기 힘든데 여기는 밤늦게까지 공부하거나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도 카페에 들어가 아이스 음료를 주문했습니다. 와, 얼음이 이렇게 많이? 또 마샤가 놀랐습니다. 컵의 절반 이상이 얼음이었어요. 러시아는 얼음 몇 개 띄우는 정도인데 여기는 얼음 속에 음료가 있는 수준이었죠. 테라스에도 앉을 수 있어요.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밖에? 하고 의아했는데 나가보니 이해가 됐어요. 테라스에 거대한 미스트 팬이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물 한 개가 계속 뿌려져서 시원했어요. 새벽 1시가 되어 숙소로 돌아가는 길 우리는 놀라운 광경을 또 목격했습니다. 치킨 배달이 이 시간에도?
카티아가 배달 오토바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새벽에도 배달이 돼요. 가이드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너무 더워서 못 자는 날엔 시원한 맥주에 치킨을 시켜 먹죠. 러시아는 낮에도 배달이 잘 안 되는데 새벽 배달이라니 정말 신세계였어요. 숙소에 돌아와서도 감탄은 계속됐습니다. 로비에 24시간 카페가 있었는데 새벽 2시인데도 시원하게 영업하고 있었어요. 러시아 기숙사는 밤 10시면 다 꺼지는데 옐레나가 비교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5시 잠이 안 와서 일찍 일어났는데 창밖을 보니 벌써 거리 청소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이 시간에 같이 일어난 스베타가 놀랐습니다. 청소 차량이 도로에 물을 뿌리면서 지나가고 있었어요. 낮에 하면 금세 증발하니까 새벽에 하는 거였죠. 아침 7시 조식을 먹으러 내려갔을 때 또 놀랐습니다. 식당이 벌써 시원했어요. 에어컨을 밤새 켜놨나? 나타샤가 물었습니다. 타이머로 새벽 6시부터 가동해요. 직원분이 대답했습니다. 러시아는 사람이 와서 수동으로 켜는데 여기는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었어요. 그날 우리는 특별한 곳을 방문했습니다. 24시간 찜질방이라는 곳이었어요. 사우나 같은 곳? 마샤가 물었습니다. 더위를 피해서 하룻밤 지낼 수 있는 곳이에요. 가이드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사우나가 어떻게 더위를 피하는 곳이 되지? 하지만 들어가 보니 완전히 달랐습니다. 냉탕도 있고 시원한 휴게실도 있고 심지어 얼음방도 있었어요. 그리고 가격이 정말 저렴했습니다. 집에 에어컨이 없는 사람들이 여기서 밤을 보내기도 해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정말 좋겠다. 라냐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공공 냉방시설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거든요. 각자 알아서 더위를 견디는 수밖에 없죠. 찜질방에서 나와 점심을 먹으러 가는 길에 우리는 지하철역에서 특이한 걸 봤어요. 지하철역에 편의시설이 이렇게 많아? 아냐가 놀랐습니다. 역 안에 편의점은 기본이고 빵집, 카페, 심지어 네일샵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다 시원했죠. 러시아 지하철역은 그냥 통로인데. 카티아가 비교했습니다. 맞아요. 러시아는 지하철역을 그냥 이동 공간으로만 보는데 한국은 생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야시장을 구경했습니다. 41도였던 낮과 달리 저녁엔 32도 정도여서 야외 활동이 가능했어요. 이 더위에 야시장이라니. 스베타가 감탄했습니다. 포장마차들이 늘어서 있었는데 곳곳에 선풍기와 미스트팬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차가운 음료와 빙수를 파는 가게가 정말 많았죠. 러시아는 여름밤에도 밖에 못 나가는데 옐레나가 부러워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며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41도의 여름을 견디는 비결 중 하나는 24시간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거라고. 낮이든 밤이든 언제 어디서든 더위를 피할 곳이 있으니 일상생활이 가능한 거였어요. 5째 날 우리는 한국의 출퇴근 시간을 직접 경험해보기로 했습니다. 41도 예보가 나온 날이었는데 과연 이런 날씨에도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출근을 할까 궁금했거든요. 아침 7시 반 지하철역으로 내려갔을 때 우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아? 라냐가 입을 벌렸습니다. 플랫폼은 출근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많은 사람들이 모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였죠. 41도인데도 줄을 서? 마샤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러시아는 30도만 넘어도 사람들이 짜증내고 서로 밀치는데 여기는 폭염 경보가 내린 날에도 질서정연했어요. 전동차가 도착했을 때 또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먼저 내리는 사람을 기다렸다가 타는 거예요. 러시아는 서로 밀치면서 타고 내리는데 스베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전동차 안은 10,000원이었지만 에어컨이 강력하게 작동해서 시원했어요. 그래서인지 사람들 표정도 그리 찌푸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 봐, 임산부석이 진짜 비어있어. 옐레나가 조용히 가리켰습니다. 10,000원 지하철인데도 노약자석과 임산부석은 비어있었어요. 젊은 사람이 앉아있다가도 임산부나 노인이 타면 바로 일어났고요. 러시아는 더우면 아무도 자리 안 비켜주는데 나타샤가 부끄러운 듯 말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러시아는 날씨가 더우면 다들 예민해져서 서로 배려하지 않거든요. 자리 양보는커녕 눈도 안 마주치려고 하죠. 에스컬레이터에서도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오른쪽에 서 있고 왼쪽은 걸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비워두고 있었어요. 와, 이건 런던이나 도쿄 같아. 카티아가 감탄했습니다. 그것도 41도에 이런 질서라니. 아냐가 덧붙였습니다. 지하철에서 나와 사무실 밀집 지역을 걸었을 때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이 더위에도 다들 정장을 입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가능하지? 라냐가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됐어요. 건물 안은 다 시원하고 밖에 있는 시간은 짧으니까 정장을 입어도 견딜 만한 거였죠.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가는 직장인들로 붐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놀라운 질서를 목격했어요. 줄이 엄청 긴데 새치기가 없어. 또 마샤가 놀랐습니다. 인기 있는 식당 앞에는 20에서 30명씩 줄을 서 있었는데 다들 차분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러시아는 줄이 조금만 길어도 포기하거나 새치기를 시도하는데 말이죠. 그늘막 아래서 기다리니까 견딜 만한가 봐. 스베타가 관찰했습니다. 정말로 대부분의 가게가 줄 서는 곳에 그늘막을 설치해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부 가게는 줄 서는 사람들에게 부채를 나눠주기도 했고요. 식당에 들어갔을 때도 질서는 계속됐습니다. 물은 셀프래. 가이드 선생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정수기가 있는 곳으로 가니 사람들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다들 자기가 마실 만큼만 따라간다는 거였죠. 러시아는 이런 거 있으면 막 가져가는데 옐레나가 민망해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또 인상적인 걸 봤어요. 다들 자기 식판을 정리해서 반납구에 가져다 놓는 거예요. 직원이 치우는 거 아니야? 나타샤가 물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정리하는 게 예의예요. 가이드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오후에는 대형 쇼핑몰에 갔습니다. 주말이라 가족 단위 손님이 많았는데 여기서도 한국인들의 질서 의식에 감탄했어요. 에스컬레이터에서 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들도 오른쪽에 서 있었고 유모차도 한쪽으로 붙여서 섰어요. 러시아는 유모차 있으면 길 다 막는데 라냐가 비교했습니다. 놀이터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들이 많았는데도 부모들이 질서를 잘 지키도록 가르치고 있었죠. 얘야 줄 서서 기다려야지. 한 엄마가 아이에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미끄럼틀 하나 타는 것도 줄을 서서 기다리는 아이들. 러시아는 서로 밀치고 올라가는데 말이죠. 화장실 사용도 인상적이었어요. 사람이 많은데도 화장실이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었거든요. 다들 깨끗하게 쓰네. 카티아가 감탄했습니다. 세면대에 물 튀긴 것도 닦고 나가는 사람들을 봤어요. 러시아는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더럽게 쓰는 경우가 많죠. 저녁에는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음악 축제에 갔습니다. 무료 행사여서 사람이 정말 많았는데 여기서 본 질서는 정말 대단했어요. 쓰레기통이 따로 없는데 쓰레기가 안 보여. 스베타가 놀랐습니다. 다들 자기 쓰레기는 가져온 봉투에 담아서 들고 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행사가 끝난 후에 지정된 장소에 버리고 갔죠. 러시아 축제는 끝나면 쓰레기장이 되는데 마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음주 문화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맥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취해서 소란 피우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들 적당히 마시네. 아냐가 관찰했습니다. 러시아는 더우면 술을 더 많이 마시고 그러다 싸움이 나기도 하는데 여기는 평화로웠어요. 화장실 줄도 대단했습니다. 여자 화장실은 항상 줄이 긴데 다들 차분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러시아는 이런 때 난리 나는데 옐레나가 말했습니다. 채찍이 시도하는 사람도 없고 급하다고 양해 구하면 먼저 보내주기도 했어요. 행사장을 나오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자원봉사자들이었어요. 41도 날씨에 자원봉사라니. 이 더위에 무료로 일한다고? 나타샤가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그들은 행사 안내도 하고 쓰레기 분리수거도 도와주고 길 안내도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웃으면서요. 시민의식이 정말 높구나. 카티아가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 숙소로 돌아오는 지하철에서도 질서는 여전했어요. 피곤할 텐데도 노약자석은 비어 있었고 에스컬레이터 한 줄 서기도 지켜지고 있었죠.
한국 사람들은 더위에 지쳐도 예의를 잃지 않는구나. 라냐가 결론 내렸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래 토론했어요. 왜 한국은 41도에도 질서가 유지되고 러시아는 30도만 되어도 무질서해질까? 시원한 환경 때문인 것 같아. 스베타가 의견을 냈습니다. 실내가 시원하니까 마음에 여유가 있는 거야. 그것도 있지만 교육의 차이도 있는 것 같아. 마샤가 덧붙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질서를 지키도록 가르치니까. 그리고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니까 지킬 만한 거지. 아냐가 말했습니다. 줄을 서도 빨리 처리되고 기다릴 만한 환경이 만들어져 있고. 모두 일리 있는 말이었어요. 한국의 질서는 단순히 국민성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과 교육, 시스템이 어우러진 결과였던 거죠. 우리도 할 수 있을까? 옐레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작은 우리부터 해야지. 제가 대답했습니다. 러시아로 돌아가면 우리부터 줄 서기, 자리 양보하기, 쓰레기 줍기를 실천하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은 시작이지만 변화는 그렇게 시작되는 거니까요. 일주일째 되는 날, 우리에게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한국 사회를 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날도 기온은 40도를 넘었습니다. 우리는 강남의 코엑스몰에 갔는데 거대한 지하 쇼핑몰이 완벽하게 시원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위를 피해 와 있었죠. 점심을 먹고 스타벅스에 들렀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이스 음료를 주문했는데 카티아가 자리를 찾아 이동하던 중이었어요. 조심해. 제가 경고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카티아가 모퉁이를 돌다가 반대편에서 오던 젊은 남자와 정면으로 부딪혔어요. 남자가 들고 있던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공중으로 튀어올랐다가 카티아의 흰색 원피스에 그대로 쏟아졌습니다. 으악! 카티아가 비명을 질렀어요. 얼음과 커피가 목에서부터 치마 끝까지 흠뻑 젖었습니다. 새하얀 원피스는 갈색 얼룩으로 엉망이 됐죠. 순간 우리 모두 얼어붙었어요. 러시아였다면 큰일 날 상황이었거든요. 특히 이런 더운 날에는 사소한 일에도 사람들이 폭발하곤 했죠. 제 머릿속에는 모스크바에서 비슷한 상황을 봤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는 가해자가 오히려 왜 앞을 안 보고 다니냐며 화를 냈고 결국 경비원이 와서야 상황이 정리됐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남자가 즉시 허리를 굽혀 사과했어요. 화를 내기는커녕 카티아가 다쳤을까봐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카티아도 당황해서 러시아어가 나왔어요. 남자는 외국인인 걸 알아차리고 영어로 바꿔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제가 급하게 가다가 옷이 다 젖었네요. 어떡하죠? 그 순간 주변에서 놀라운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났어요. 여기 냅킨이요. 옆 테이블에 있던 여성이 냅킨을 한 움큼 가져다 줬어요. 티슈도 있어요. 다른 손님이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냈습니다. 스타벅스 직원 2명이 즉시 달려왔어요. 손님 괜찮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수건 가져다 드릴게요. 한 직원은 수건을 가지러 갔고 다른 직원은 바닥에 흘린 커피를 닦기 시작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남자는 계속 사과했어요. 제가 새 옷을 사드릴게요. 아니면 세탁비라도.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카티아가 얼떨떨해하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남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안 됩니다. 제 잘못인데요. 명함 드릴게요. 꼭 연락주세요. 그는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정중히 건넸어요. 대기업 직원인 것 같았습니다. 혹시 지금 시간 있으시면 근처에 옷가게가 있는데. 남자가 제안했어요. 아니에요. 정말 괜찮다니까요. 카티아가 손사래를 쳤어요. 이때 스타벅스 매니저가 나타났습니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매장에서 일어난 일이라. 음료는 무료로 다시 제조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잘못도 아닌데. 라냐가 놀랐어요. 고객님들이 불편을 겪으셨잖아요. 당연히 저희가 책임져야죠. 매니저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주변 손님들도 계속 관심을 보였어요. 학생 같은데 여벌 옷 있어요? 한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혹시 사이즈 55면 제 옷 빌려드릴 수도. 또 다른 여성이 제안했어요. 이런 친절의 연속에 우리는 모두 압도됐어요. 러시아였다면 구경꾼들이 모여서
구경만 하거나 누구 잘못인지 편을 갈라 싸웠을 텐데. 화장실에서 좀 닦고 올게요. 카티아가 일어났어요. 제가 같이 가도 될까요? 커피를 쏟은 남자가 물었어요. 아, 이상한 의미가 아니라 정말 죄송해서.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사다 드리고 싶어서요. 괜찮아요. 친구들이 있으니까. 카티아가 대답했어요. 남자는 다시 한번 깊이 사과하고는 자리에 앉아 기다렸어요.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계속 미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화장실에서 카티아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러시아였으면 지금쯤 경찰 왔겠지? 카티아가 웃으며 말했어요. 맞아. 소리 지르고 싸우고 난리 났을 거야. 제가 동의했어요. 근데 여기는 다들 너무 친절해. 오히려 내가 미안할 정도야. 옷을 최대한 닦고 나왔는데 커피를 쏟은 남자가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테이블에는 새로 주문한 음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아이스 음료 다시 주문했어요. 드세요. 그가 일어나며 말했어요. 이건 너무... 우리가 당황했어요. 제가 망친 시간이잖아요. 마시면서 기분 푸세요. 음료를 거절하기도 뭐해서 받았는데 영수증을 보니 우리 인원수대로 정확히 주문했더군요. 꽤 신경 쓴 게 보였어요. 정말 옷값이나 세탁비 연락주세요. 남자가 다시 한번 부탁했어요. 제가 맘이 편치 않아서요. 그는 명함을 다시 확인시키고는 정중히 인사하고 갔어요. 대박. 이게 실화야? 마샤가 놀라워했어요. 우리가 자리에 앉아있는 동안에도 놀라운 일이 계속됐어요. 직원이 와서 혹시 옷 세탁하실 때 필요하시면 이거 쓰세요라며 얼룩 제거제를 줬고 옆 테이블 손님이 이 근처에 좋은 세탁소 있어요 라며 위치를 알려줬어요. 저녁이 되어 숙소로 돌아왔는데 놀라운 일이 또 있었어요. 낮에 커피를 쏟은 남자에게서 문자가 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 낮에 정말 죄송했습니다. 혹시 옷 세탁이나 새로 구입하셨다면 영수증 사진 보내주시면 바로 송금해드리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불쾌하셨을 텐데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와, 진짜 연락했어. 카티아가 놀랐어요. 러시아에서는 그 자리만 벗어나면 끝인데 이 사람은 진짜로 책임지려고 하는 거였어요. 카티아는 고민 끝에 답장을 보냈어요. 괜찮습니다. 러시아에서 온 교환학생인데 좋은 추억이 됐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10분도 안 되어 또 답장이 왔어요. 러시아에서 오셨군요. 한국 여행이 좋은 추억이 되길 바라는데 제가 옷을 버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작은 사과의 의미로 카페 기프티콘이라도 보내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이 정성에 감동한 카티아는 결국 기프티콘을 받기로 했어요. 5분 후 스타벅스 음료 교환권 10장이 문자로 도착했습니다. 10장이나 보냈어. 카티아가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미친. 옷값보다 비싸겠다. 스베타가 계산했어요.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했어요. 단순히 한 사람의 친절이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이 보여준 배려와 관심에 대해서요. 41도 날씨에도 이런 마음의 여유라니. 나타샤가 감탄했어요. 시원한 환경이 마음도 시원하게 만드는 건가? 옐레나가 추측했어요. 그것보다 서로 힘든 상황이라는 걸 알리까 더 배려하는 것 같아. 라냐가 의견을 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모두가 더위에 지쳐 있으니까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고 더 친절하게 대하는 거죠. 러시아는 조금만 더워도 다들 짜증내고 싸우는데 마샤가 씁쓸하게 말했어요. 인프라의 차이가 사람의 마음도 바꾸는구나. 아냐가 결론 내렸어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줬어요. 한국의 폭염 대응은 단순히 에어컨과 시설만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더워도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실수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주려는 정신.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41도의 더위도 견딜 수 있게 만드는 거였죠. 며칠 후 카티아는 그 남자에게 감사 문자를 보냈어요. 러시아로 돌아가기 전에 한국에서 경험한 가장 따뜻한 순간이었다고. 답장이 왔어요. 한국에 좋은 인상을 가져가신다니 다행입니다. 러시아도 꼭 가보고 싶네요. 좋은 여행 되세요. 작은 사고가 아름다운 인연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8째 날 아침, 우리 모두의 휴대폰이 동시에 크게 울렸습니다. 처음엔 무슨 비상사태인가 놀랐는데
화면을 보니 한국 정부에서 보낸 문자였어요. 긴급 오늘 서울 최고 기온 42도 예상. 폭염 경보 발령. 오후 12시에서 5시 외출 자제. 물을 자주 마시고 무더위 쉼터를 이용하세요. 정부가 이런 문자를 보내? 라냐가 놀랐습니다. 러시아는 영하 40도가 돼도 폭설이 와도 이런 안내 문자 한 번 없거든요. 각자 알아서 조심하라는 식이죠. 영어로도 왔어. 카티아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도 발송됐더라고요. 가이드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은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분류해요. 태풍이나 지진처럼 국가가 관리하는 거죠. 폭염이 재난이라고? 스베타가 신기해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한국의 폭염 대응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가까운 무더위 쉼터를 찾아갔어요. 무더위 쉼터가 뭐예요? 마샤가 물었습니다.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공장소예요. 주민센터, 경로당, 지하철역, 은행 등 곳곳에 있어요.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로 갔는데 입구에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무더위 쉼터 누구나 이용 가능. 정말 아무나 들어가도 돼요? 옐레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요. 외국인도 상관없어요. 직원분이 친절하게 맞아주셨어요. 안에는 이미 많은 어르신들이 계셨는데 에어컨이 시원하게 작동하고 있었고 정수기와 텔레비전, 심지어 안마의자까지 있었어요. 이게 다 무료라고? 나타샤가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혈압도 재드릴까요?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폭염 기간에는 간호사가 상주하면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체크한다고 했습니다. 러시아는 병원 가는 것도 힘든데. 아냐가 부러워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다음이었어요. 어르신들 댁에 에어컨 있으신가요? 직원이 어르신들께 물어보고 다녔어요. 에어컨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께는 선풍기를 무료로 대여해준다고 했습니다. 정말 세심한 배려였어요. 주민센터를 나와 거리를 걸었는데 곳곳에서 특별한 활동을 목격했어요. 저기 뭐 하는 거야? 라냐가 가리켰습니다. 노란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물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폭염 기간 자원봉사예요. 가이드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구청에서 생수를 지원하고 자원봉사자들이 나눠주는 거죠. 이 더위에 자원봉사를? 스베타가 놀랐습니다. 우리도 물을 한 병씩 받았는데 정말 시원했어요. 아이스박스에 보관했다가 나눠주는 거였죠. 러시아는 한겨울에도 이런 거 없는데. 카티아가 물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지하철역이었는데 여기서 또 놀라운 걸 봤어요. 폭염 대피소라는 표지판이 있었거든요. 지하철역도 쉼터예요? 마샤가 물었습니다. 역 한쪽에 의자가 놓여 있고 그 옆에 음수대와 혈압 측정기까지 있었어요. 더위에 지친 사람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이었죠. 심지어 와이파이도 돼. 옐레나가 확인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우리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특별한 조끼를 입고 있었거든요. 저거 뭐지? 우주복 같은데? 나타샤가 궁금해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조끼에 작은 선풍기가 달려 있었어요. 쿨링 조끼예요. 공사 현장 관리자가 설명해줬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했어요. 이거 없으면 일 못해요. 러시아는 그냥 맨몸으로 일하는데. 아냐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2시간마다 의무 휴식이에요. 그늘에서 30분씩 쉬어야 해요. 관리자가 덧붙였습니다. 정말로 2시가 되자 사이렌이 울리고 모든 노동자들이 그늘막 아래로 모였어요. 거기엔 대형 선풍기와 얼음물이 준비되어 있었죠. 오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길을 가다가 할머니 한 분이 어지러워하시는 걸 봤거든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젊은이가 바로 다가갔어요. 119 불러드릴까요? 또 다른 사람이 물었습니다. 순식간에 사람들이 모여들어 할머니를 그늘로 모시고 누군가는 편의점에서 얼음물을 사왔어요. 5분이면 와요. 119에 신고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정말로 5분도 안 돼서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구급대원들이 신속하게 할머니 상태를 체크하고 병원으로 모셔갔죠. 러시아는 구급차 부르면 1시간은 기다려야 하는데. 라냐가 놀랐습니다. 폭염 기간엔 구급차를 추가 배치한대요. 가이드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숙소로 돌아왔는데 또 정부 문자가 왔어요. 내일도 폭염 계속. 야외 작업 자제. 온열질환 증상 시 즉시 119 신고. 그리고 링크가 있어서 눌러보니 폭염 행동 요령이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앱도 있어. 스베타가 발견했습니다. 온맵시라는 앱인데 실시간 기온은 물론이고 가까운 무더위 쉼터 위치, 병원 위치까지 다 나왔어요. 이거 진짜 유용하다. 카티아가 감탄했습니다. 그날 밤 뉴스를 봤는데 정부의 폭염 대응이 메인 뉴스였어요. 오늘 전국 무더위 쉼터 이용자 50만 명 돌파. 독거노인 안부 확인 100% 완료. 온열질 환자 전년 대비 30% 감소. 와, 정부가 진짜 일하네. 마샤가 놀랐습니다. 러시아는 재난이 나도 조심하세요 한마디뿐인데 여기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뉴스 마지막 멘트였어요. 폭염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재난입니다.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야. 옐레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한국의 폭염 대응 시스템에 대해 토론했어요. 단순히 에어컨만 많은 게 아니었어. 스베타가 정리했습니다. 예보 시스템, 대피시설, 의료지원, 취약계층 보호까지. 하나의 완벽한 시스템이야. 그리고 정부만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도 참여하잖아. 라냐가 덧붙였습니다. 자원봉사도 하고 서로 도와주고. 러시아도 이런 시스템이 필요해. 제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기후변화로 러시아도 점점 더워질 텐데. 우리가 돌아가서 건의해보자. 나타샤가 제안했습니다. 오늘 본 것들 다 기록해서. 모두가 동의했어요. 한국이 30년에 걸쳐 만든 시스템을 하루아침에 따라갈 순 없겠지만 시작이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42도의 폭염을 재난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한국. 38.7도의 속수무책으로 무너진 러시아와는 정말 대조적이었습니다. 아홉째 날 우리에게 특별한 일정이 있었습니다. 연세대학교 국제교류 동아리 학생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기로 한 거예요. 같은 또래의 한국 학생들이 폭염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처하는지 듣고 싶었거든요. 대학 캠퍼스는 당연히 시원했고 우리를 맞아준 한국 학생들도 매우 친절했어요. 러시아가 38.7도라니 정말 힘드셨겠어요. 수진이라는 학생이 공감해줬습니다. 한국은 41도인데 어떻게 견뎌요? 제가 물었습니다. 익숙해져서요. 지호라는 남학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매년 겪으니까 이제는 자연스러워요. 토론이 시작되자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사실 한국도 1994년 전까지는 준비가 안 됐어요. 민서가 설명했습니다. 그의 기록적인 폭염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죠. 얼마나 죽었어요? 스베타가 물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수백 명이 넘었대요. 그때부터 정부가 폭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한국도 처음부터 준비가 되어 있던 게 아니었구나. 다만 일찍 시작했을 뿐이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대비해요? 라냐가 궁금해했습니다. 하은이가 가방을 열어 보여줬어요. 휴대용 선풍기는 필수고요. 쿨토식, 쿨스프레이, 양산도 가지고 다녀요. 와, 완전 폭염 대비 키트네. 카티아가 놀랐습니다. 이것도 있어요. 지호가 목에 두른 걸 보여줬습니다. 수건? 마샤가 물었습니다. 쿨링 타월이에요. 물에 적시면 차가워져요. 러시아 학생들은 그런 제품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우리는 그냥 맨몸으로 더위와 싸우고 있었거든요. 집에서는 어때요? 옐레나가 물었습니다. 에어컨은 기본이고 서큘레이터로 공기를 순환시켜요. 수진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전기료 아끼려고 낮에는 도서관이나 카페 가기도 하고요. 전기료가 비싸요? 나타샤가 물었습니다. 누진제라서 많이 쓰면 비싸져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써야 해요. 대화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기후변화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어요. 러시아는 추운 나라인데 이제 더워진다니 아이러니네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우리는 난방 기술은 세계 최고인데 냉방은 제로예요. 제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한국도 예전엔 난방 중심이었어요. 하은이가 위로했습니다. 변화가 필요하면 바꿀 수 있어요.
점심을 함께 먹으며 더 친밀한 대화를 나눴어요. 한국 학생들이 여름 음식에 대해 알려줬습니다. 삼계탕 먹어봤어요? 지호가 물었습니다. 아직요. 41도에 뜨거운 거 먹는다는 게. 스베타가 망설였습니다. 이열치열이라고 더울 때 뜨거운 거 먹으면 오히려 시원해져요. 실제로 삼계탕을 먹어보니 일리가 있었어요. 에어컨 빵빵한 실내에서 뜨거운 국물을 먹으니 몸의 균형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죠. 러시아는 여름에 뭘 먹어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차가운 수프 오크로시카요. 하지만 에어컨이 없으니 차가운 게 맞죠. 라냐가 대답했습니다. 식사 후 캠퍼스를 구경했는데 한국 대학의 폭염 대비 시설에 놀랐어요. 저 나무 좀 봐요. 또 마샤가 감탄했습니다. 캠퍼스 곳곳에 큰 나무들이 그늘을 만들고 있었고 벤치는 모두 그늘 아래 배치되어 있었어요. 계획적으로 심은 거예요. 민서가 설명했습니다. 여름 그늘을 위해서요. 러시아 대학은 나무가 별로 없어요. 겨울에 눈 치우기 힘들다고. 아냐가 말했습니다. 도서관에 들어갔을 때는 더 놀랐어요. 24시간 개방인데다 완벽한 냉방 시설을 갖추고 있었거든요. 시험 기간엔 여기서 밤새요. 하은이가 말했습니다. 러시아 도서관은 여름엔 찜통이라 아무도 안 가요. 카티아가 비교했습니다. 오후에는 한국 학생들과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 사회가 이렇게 폭염에 적응한 비결이 뭐라고 생각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호가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것 같아요. 폭염을 피할 수 없으니 적응하기로 한 거죠. 그리고 빨리빨리 문화도 한몫했어요. 수진이가 덧붙였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빨리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공동체 의식도 중요해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다 같이 덮잖아요. 그러니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는 거죠. 러시아와 정반대였어요. 우리는 개인주의가 강해서 각자 알아서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미래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해요? 스베타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걱정돼요. 하은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계속되면 50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대요. 그래서 더 준비해야죠. 지호가 말했습니다. 건물도 바꾸고 도시 구조도 바꾸고. 저녁이 되어 헤어질 시간이 됐을 때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운 기분이었어요. 한국의 미래 세대는 폭염을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받아들이는구나. 라냐가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적응하고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옐레나가 덧붙였습니다. 한국 학생들과 연락처를 교환하며 작별 인사를 했어요. 러시아도 잘 적응할 거예요. 수진이가 응원했습니다. 우리 세대가 바꿔야죠. 제가 다짐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한국이 특별한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하고 적응했을 뿐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러시아도 할 수 있어. 나타샤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단 우리부터 시작하자. 스베타가 제안했습니다. 돌아가서 우리가 본 걸 널리 알리는 거야. 그날 밤 우리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단순한 기술이나 시설이 아니라 마인드셋과 시스템 그리고 공동체 정신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41도를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한국 젊은이들. 38.7도의 패닉에 빠진 러시아와는 정말 달랐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됐어요. 열흘간의 한국 생활이 끝나고 드디어 모스크바로 돌아가는 날이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모스크바 날씨를 확인했어요. 여전히 38도네. 카티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어요. 열흘 전에는 38도가 지옥 같았는데 41도를 경험하고 나니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져야 맞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더 두려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아버렸잖아. 마샤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얼마나 편하게 여름을 날 수 있는지를.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41도인데도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서울의 모습이 이제는 당연하게 느껴졌거든요. 모스크바로 돌아가면 어떻게 견디지? 라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산 것들이라도 써보자. 스베타가 짐가방을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온갖 더위 대비 용품을 샀어요. 휴대용 선풍기, 쿨매트, 쿨토시, 쿨링 스프레이. 러시아에서는 구할 수 없는 것들이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마지막으로 한국의 시원함을 만끽했습니다. 정말 여기서 살고 싶다. 옐레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체크인을 하면서도 면세점을 둘러보면서도 우리는 계속 아쉬워했어요. 이 완벽한 냉방 시스템을 뒤로하고 가야 한다는 게 너무 속상했거든요. 선물 뭐 살까? 나타샤가 물었습니다. 선풍기 더 사자. 아냐가 진지하게 제안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화장품이나 초콜릿 대신 휴대용 선풍기를 더 샀어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줄 선물로요.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지난 열흘을 돌아봤습니다. 뭐가 가장 인상적이었어? 제가 물었습니다. 시스템이지. 스베타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든 시스템. 나는 시민의식. 라냐가 말했습니다. 41도에도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 정부의 역할도 놀라웠어. 카티아가 덧붙였습니다. 폭염을 재난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잖아. 비행기에 오르면서 우리는 각자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러시아로 돌아가서 뭔가 변화를 만들어 보겠다고. 기내에서 우리는 귀국 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 학교에 보고서를 내자. 마샤가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본 것들을 정리해서 SNS에도 올려야 해. 옐레나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해. 정부 청원 사이트에도 올려보자. 나타샤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9시간의 비행 동안 우리는 각자 글을 썼어요. 한국에서 본 것, 느낀 것, 배운 것들을 정리했죠. 에어컨 보급률 99%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어. 라냐가 쓴 글을 읽어줬습니다. 그건 한 나라가 국민의 일상을 지키려는 의지였어. 폭염은 온도의 문제가 아니라 준비의 문제다. 스베타의 글 제목이었습니다. 41도 한국이 38도 러시아보다 살기 좋은 이유. 이건 제 글이었어요. 모스크바에 도착했을 때 예상대로였습니다. 공항부터 후끈한 열기가 우리를 맞았어요. 아, 역시. 카티아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도모데도보 공항의 에어컨은 여전히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화장실은 찜통이었습니다. 입국 심사장은 사람들로 붐볐는데 환기도 제대로 안 됐어요. 인천공항이 그립다. 아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짐을 찾고 나가는데 공항 직원이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기숙사로 가는 버스는 더 끔찍했습니다. 에어컨은 당연히 없고 창문을 열어도 뜨거운 바람만 들어왔어요. 그래도 우리는 이제 준비가 있잖아. 마샤가 가방에서 휴대용 선풍기를 꺼냈습니다. 다들 선풍기를 꺼내 틀었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없는 것보단 훨씬 나았습니다. 기숙사에 도착했을 때 다른 학생들이 우리를 맞았어요. 모두들 지쳐 보였습니다. 어땠어? 한국도 더웠지?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응, 41도였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날 밤새 한국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엔 믿지 않던 친구들도 우리가 찍은 사진과 영상을 보고는 놀라워했습니다. 지하철이 그렇게 시원하다고? 정부가 폭염 문자를 보낸다고? 버스 정류장에 에어컨이 있다고? 다음 날 우리는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한국에서 많은 걸 보고 배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특히 한국 학교의 냉방 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이셨죠. 예산이 문제긴 하지만 일단 교육청에 보고서를 올려보겠다. 그리고 구조 개선 방안도 연구해보자. 작은 시작이었지만 변화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SNS에 올린 글이 러시아 전역에서 화제가 된 거예요. 38.7도 러시아 대 41도 한국, 왜 한국이 더 살기 좋을까? 라는 제목의 포스트가 10만 회 이상 공유됐습니다. 댓글도 수천 개가 달렸어요. 정말 충격적이네요. 우리도 준비해야 합니다. 정부는 뭐 하고 있나요? 한국을 배워야 해요. 내년 여름 전에 뭐라도 바뀌길. 언론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 신문사와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어요. 러시아도 이제 여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한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기후변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니까요. 한 달 후 작은 변화들이 시작됐습니다. 모스크바 시정부가
시범적으로 주요 지하철역에 냉방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고 일부 학교에 에어컨 설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물론 한국의 30년 준비를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순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시작은 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여전히 덥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극복할 수 없는 재앙이 아니라 준비하면 이겨낼 수 있는 도전으로요. 내년 여름은 조금 다를 거야. 스베타가 희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응, 적어도 우리는 준비할 수 있으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41도의 한국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건 단순히 에어컨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자세, 시민과 정부가 함께 만드는 시스템,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었어요. 언젠가 러시아도 그런 나라가 되길 바라며 우리는 오늘도 작은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항상 누군가의 작은 외침에서 시작되니까요. 지금까지 38.7도 러시아를 탈출해 41도 한국에서 시원함을 발견한 알리사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온도보다 중요한 건 시스템과 대비였다는 깨달음, 여러분도 공감하시나요?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고통받는 지금, 이 이야기가 희망의 메시지가 되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나라는 폭염에 잘 대비하고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많이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사연이었습니다.